이른 시간에 이렇게 많이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야마다 만기주로와 모함 분청에 대한 학술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학술대회 사회를 맡게 된 모함문화원 사무국장 이용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모함문화원은 19년도 야마다 만기주로가 바라본 모함 분청상기 귀할문이라는 책을 번역 출판을 하였습니다.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인 이 모함 분청에 대해서 연구자들과 국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이번 학술대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 심포지엄을 학술대회를 총괄하시면서 준비해 주신 오혜균 문화원장님께서 대외빈 여러분들 소개하고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모함문화원 오혜균입니다. 모함문화원은 매년 학술 총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19년 항토문화청소 개9호로 야마도 만기주로가 바라본 모함 분청사기 귀할문을 번역 출간하였습니다. 질이 좋은 흙이 있는 무안에는 모함 분청사기만의 특성을 담고 있습니다. 아직도 무안에는 여러 분청 작가들이 활동하고 계시고 각기 자기만의 작품 세계를 밝히면서 왕성한 예술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무안을 사랑하고 면면이 이어져온 역사적 발걸음의 호흡을 같이 하고 싶은 분들과 그 뜻을 함께 공유하고 픈 마음을 담아 이 학술대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학술대회를 통해 모함 분청사기에 대한 문헌과 자료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새롭게 모함 분청이 조명되며 흩어져 있는 무안지역 도자 유적지들이 발굴되고 복원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학술대회에서도 뜻깊은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지역의 문화재를 연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계시는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의 유은식 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무안학 학술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무안 지역에서 분청 묘지를 한 13개소를 좀 확인했고요. 또 이것들을 세종실록 지리지에 기록되어 있는 무양현의 도기소를 좀 추적한 바 있는데 이게 무안군의 청계면에 있는 청수리 요시군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제 직교조사에도 불구하고 발굴조사 등 후속 조사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좀 아쉽게 생각했었는데요.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해서 발굴조사라든가 또 정밀한 후속 연구들이 진행될 거라고 믿습니다. 귀한 시간을 할애해서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여러 선생님께 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무안학 학술대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그 특별 프로그램을 하나 지금 뒤에 마련하고 있는데요. 지금 계시는 야마다 만기주로의 도편과 지금 소장하고 계시는 편을 지금 비교를 해놨습니다. 야마다 만기주로의 책이 얼마나 현장을 중심으로 놓고 책을 쓰게 됐는가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특별한 전시를 마련을 했습니다. 관람도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옥수 명단님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본회증사를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분청자가 어떻게 아름답고 세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윤용희 교수님 소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청사기의 여러 가지 발전이라든지 편년 혹은 여러 가지 연구 이런 것보다는 여기 그 분청사기를 처음 대하시기도 하고 해서 약간 개설적으로 이 분청사기가 왜 중요한지 한국 미술사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그 야마다 시와 함께 그 개성에서 1930년도에 주로 고려 청자를 포함해서 그 도자를 같이 연구하셨던 고유섭 선생이 계십니다. 백토가 분장된 청사기. 그래서 거기서 분자를 이렇게 띄워와서 분청사기라는 말이 이제 처음 등장하는 것입니다. 고유섭 선생은
유명한 한국미술사 논청이라고 하는 그의 역설을 통해서 그 안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분청사기야말로 가장 한국적이다. 한국 미술의 전체적인 특징을 구수한 큰맛이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또 한국도자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고 최순우 선생, 국립중앙박물관장을 역임하셨던 그 선생님도 역시 여러 차례 그의 한국미에 관한 여러 글을 통해서 특히 분청사기가 갖는 수도분한 맛에 아주 이렇게 감동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수도분할 뿐만 아니라 또 아주 익살스럽기도 하고 이런 맛에 이렇게 지적해서 분청사기야말로 한국미의 원천이다 이런 내용들도 이렇게 그의 글 속에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또 한 분 유명한 국립중앙박물관장도 물론 역임하셨던 김원령 선생이 계십니다. 그분도 역시 한국미술사 쪽에서 분청사기야말로 가장 솔직하고 또 자유롭고 그리고 아주 자연에 가까운 그야말로 인공이 닳지 않는 그런 작품들이다. 분청사기에는 아주 한국미의 특징이 깊게 흐르고 있다. 이렇게 해서 조선시대의 분들은 주로 부기를 많이 원했습니다. 일반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기가 바로 부기를 상징하는 의미의 문양이 모란입니다. 그래서 이게 모란을 가운데 그고 가상자리에는 여러분들이 보시듯이 이런 이제 이파리를 이렇게 새겼습니다. 옆에 문양대도 별로 없고 전체적으로 이제 이 원래는 청자와 같은 텍터 위에 백도를 분장하고 요 문양을 한 다음에 요 문양 외면을 전부 다 깎은 이런 분청사기를 보통 이 박지 분청사기를 지면을 깎았다. 여러분들이 보면 이 장군입니다. 백토를 이렇게 분장하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분장하는 게 아니라 거친 수수하게 텁텁하게 이렇게 붓기를 왔다 갔다도 하고 거기다 저도 그림직한 산호철을 붓으로 탁 찍어서 이게 이제 당처 문양이라고 합니다. 이 작품이 1990년대에 미국에서 한국미술 5,000년 전을 포함해서 이제 특별전을 열 때 뉴욕의 유명한 세계적인 박물관 메트로폴리탄의 한국미술전의 큰 프랭카드에 이 작품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도 놀랐고 박물관에 있는 사람들도 놀랐고 다들 놀랐습니다. 이 분청사기가 갖는 이 자유분방함, 어디에도 거칠 게 없이 대범하게 생략을 자유자재를 하고 하여튼 이런 것이 한국미의 본격적인 특징이다. 이게 이제 그 당시 한국 미술을 이렇게 연구했던 연구자들의 공통된 시각이었고 따라서 그것이 이렇게 이 작품으로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귀환을 얘기했는데 백토를 이렇게 말하자면 풀비, 그러니까 장판하거나 이럴 때 벽을 바를 때 풀비로, 그러니까 풀비가 잘 보면 돼지털이라든지 거센 풀입니다. 그걸로 이렇게 해서 백도를 담아서 휙 바릅니다. 이렇게 휙 바르게 되면 이게 이제 백도 분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귀할 분청자, 그러니까 야마다 씨가 예전에 했던 귀할 분청자가 바로 이런 작품들입니다. 그리고 저 옆에 보니까 그런 파편도 옆에 놓여 있습니다. 이 백토를 이렇게 덤벙 담근 것도 역시 무안에서도 나올 뿐만 아니라 또 가까운 고성이나 고흥 이런 데서도 역시 발견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따뜻한 느낌을 주어줍니다. 여러분들이 주로 다환으로 많이 있을 때 다환은 무거워서는 안 됩니다. 되게 이제 좀 더 가벼워야 하고 마치 엿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구멍이 punkpunk 뚫린 그래서 가벼우면서도 굉장히 따스한 느낌을 갖는 귀할 분청사기, 덤벙 분청사기 그리고 그 전에 무슨 삼각 분청사기, 박지 분청사기, 철화 분청사기 되게 한 5가지 종류가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 다환이 여러분들이 값이 없을 정도입니다. 현재는 일본에 남아 있는데 말하자면 우리가 생각하는 걸 뛰어넘는 아주 고가의 그런 가치를 지닌 그런 형태로 되는데 굉장히 이 덤벙 자체가 백자를 닮았지만 굉장히 다환의 세계에서 봤을 때 이런 불완전에서 완전을 추구하는 그런 이상과 뜻을 같이 해서 오늘날도 무안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에 다환을 만드는 사람들의 로망이 이 덤벙 분청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잘못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분청사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분정사기는 이미 그 고유 선생이 분정사기라는 명을 할 때 백토로 분장된 청사기 혹은 백토로 분장된 청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1935년 야마다 씨의 책에 보면 그 당시 이제 분정사기를 미시마라는 상감 미시마, 이나 미시마 이렇게 했습니다. 그걸 광복 이후에 그 비판 없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상감 분정사기, 이나 분정사기라고 이렇게 한데 따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과가 있습니다. 그 야마다 씨의 훌륭한 점도 있지만 오늘날 벌써 9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이렇게 보면 그 연구자 입장에서 보면 몇 가지는 이렇게 그 다시 수정해야 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잠깐 보여드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이 예도 아래 보면 그 용이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 흑백 상감입니다. 여기 인하 상감입니다. 여기 백토로 분장하면 인하가 보이지 않죠? 성종 때 학자로서 대제학으로 있었던 그분의 책입니다. 용제총화에 보면 세종 때의 어기를, 이게 여기의 핵심이죠. 세종 때 어기를 말하자면 백자로 썼다. 그러니까 세종 때 궁궐내에 말하자면 그 왕족들이 쓰는 그릇을 백자로 쓰도록 했다. 바로 조선의 유교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색에서 조선인들은 청년 결백의 상징을 찾아냅니다. 1450년대 들어 왕실의 왕족들도 다 하나같이 다 그 왕족들도 다 어떻게 하냐면 그 청색으로 쓰면 이 말하자면 유교화 사회에서 왕족의 그러니까 그걸 분장하기 위해서 청자에다가 백도를 분장하고 유약을 받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분정사기는 삼겹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자나 백자는 이겹살입니다. 그 일본에 붙잡혀간 이찬평이나 이런 사람 다 백자를 만들었지 그 사람들이 분정사기를 만든 게 아닙니다. 말하자면 이 분정사기 그동안 고려 말부터 해서 조선 16세기까지 한 200년 혹은 250년간 만들었다는데 사실은 그거는 일본적인 시각이고 그게 바로 말하자면 야마다 씨가 그 당시 세웠던 그런 견해의 하나였습니다. 분정자가 만들어진 시기는 대개 한 100년 정도다. 그리고 또 분정자는 그 조선 왕실의 그 백자 유교화로 가면서 백도를 분장하게 됐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백자가 널리 실생활을 되자 백도로 분장한 비슷한 방백자는 결국 사라졌다. 분정자의 그 이런 하나의 계기가 돼서 무한도 그 고흥이라든지 여기처럼 정말 좋은 박물관이 서고 또 우리나라 그 호남 지방을 대표하는 분정자의 그런 센터도 이루어지고 그런 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오사카 시립동양도자미술관의 정은진 선생님을 모시고 일본인의 분청사기 수용과 야마다 만기치로라는 주제목들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일본인의 분청사기 수용과 야마다 만기치로라는 테마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일본인들 사이에서 골동품 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1910년에 고려 청자가 도굴이 돼서 고려 청자 광시대라는 붐이 일어나고 1923년부터 24년까지 낭랑 고문군이 대규모로 도굴되면서 낭랑 붐이 도래했습니다. 또한 1926년 말에는 분청사기를 대상으로 한 계룡산 소동이 일어났고 1930년대 이후에는 조선공예 붐이 일어납니다. 그 주요 대상은 조선백자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중세 이후 분청사기를 미시마, 하케메, 고이키라고 부르면서 나도의 세계에서 높이 평가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미시마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상감 인하 분청을 징하는 거고 또 하나는 상감 인하 분청, 기알 분청, 넘봉 분청 이 세 가지를 총칭해서 미시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총칭으로서 고려 다환을 좀 더 세분화하게 분류한 명칭으로는 1565년에 미시마다와 그러니까 분청사기가 이때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되고 1620년에는 이도다와 시로고라이, 와리코다이라는 말이 나타나게 되며 하케메라는 것이 첫 등장하는 것은 1628년이고 고이키, 덤봉 분청이 첫 출연하는 것은 1692년 정도 되어 있습니다. 조선사는 고려물이라고 하고 일본사는 파물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다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도의 세계를 완성한 센도 리큐, 이분의 이름은 꼭 알아두십시오. 센도 리큐. 일본의 백과사전인 화환 삼재 도회라는 책이 있는데 1712년에 편찬되었습니다. 네, 이것은 1884년에 인쇄된 것이지만 거기에 보시면 미시마라고 하는데 이건 인하 분청을 말을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인하 기법에 따라 점 모양이 빼곡히 그려져 있고요. 하케메, 기알 분청은 기알 자국이 물결처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쿄에서도 열렸던 게 아니고 출판된 책이 있는데 조선국보대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1911년에 발간이 됐는데 조선의 국보를 망라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신라시대 토기부터 고려청자를 중심으로 삼국시대 이해 불상, 금공품, 조선시대 회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게 보시면 분청사기도 고려시대 도자기로 편연이 되어 소개되어 있고 거기 보시면 미시마 는 고려 도자기의 일종으로 다도 애호가들에게 특히 사랑받고 있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한국과 그 다음에 일본뿐만 아니라 1914년에 뉴욕에서 중국, 조선, 일본 도자전이라는 전시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일본 협회가 주최를 한 것인데 이것이 미국 최초로 본격적으로 한국 도자를 전시한 전시였습니다. 이 다화는 미시마 오케라고 하는 다화인데 토쿠가와 이에야스가 일본을 통일을 시키죠. 그 토쿠가와 가문의 초대인 토쿠가와 요시나오가 가지고 있던 작품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 천텐쇼 연간에 미시마라고 불렸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다완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다완은 현재 토쿠가와 미술관에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다완은 이것도 토쿠가와 미술 가문에 전려되어 있는 작품으로 토쿠가와 이에사토가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미시마 하케메라는 이름을 가진 다완이고요. 이 다완의 특징은 조선 다완 중 가장 오래된 것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미요시 호히키라는 이름을 가진 다완입니다. 현재도 가장 높은, 아주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인데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완도 미세이 가문에 전해져 있는 것으로 센노리큐, 그러니까 일본의 차도를 대성한 센노리큐가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사카에서 하루미 미술진열관에서 전시를 하게 됩니다. 전시보다는 즉석 판매회인데 일본 재벌인 노무라 가문이 가지고 있던 이 기알 분청 다완이 실려 있는데 이 작품이 여기 보시면 창고로 실려 있습니다. 근데 왜 창고로 실려 있냐면 이 다완이 카이다이라고 이름을 가진 다완입니다. 이 대적 명기감에 실려 있는데 여기 보시면 명물이긴 하지만 완제품이 아니고 깨진 것을 이렇게 금분을 바르고 오칠을 해서 수리를 해서 명물로 이렇게 둔갑을 해서 옛날 대대로 전해져 온 것이거든요. 아무리 휘어져도 이처럼 수리하면 비싸게 그 다음에 명물로 지정받을 수 있다는 되는 것이죠. 야마다 만기치로는 분청사기의 실체를 살펴보고 어떤 계통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밝히려고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 적어도 무안에서는 이 두 계통이 따로따로 발전했다는 주장을 펼친 것입니다. 그럼 야마다가 왜 표면 수집을 통해서 연구를 진행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도굴이 잇따라되면서 총독부는 이처럼 그 문화재의 등록과 현상 변경을 규정하는 많은 분부령을 내리는데 그런 이 유물 보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시기에 야마다 만기츠노는 표면 수집을 통해서 연구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무안의 분청사기를 무안물로 명명을 하게 됩니다. 1936년이고요. 1937년에는 가와키타 한지시라는 일본 도예가가 야마다 만기츠의 협조를 받으면서 여기에 머물면서 다원을 만들게 됩니다. 때문에 한국 도자의 무안물이라는 새로운 장르가 등장하고 그에 가장 깊이 관여한 인물이 무안에 거주하는 야마다 만기치로였던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하고 있던 이 연구 자체는 현대 고고학적 발굴 비서에 의하면 엄밀성과 정밀성을 결여되긴 하지만 가마토와 그 도편을 바탕으로 해서 연구에 힘쓰고자 했던 점은 평가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안에서 농장 경영이라는 제야의 입장에서 지역 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지역 연구와 조사를 했다는 점, 그리고 조선 총독부에 의한 유적 등 문화재 보호 정책을 배경으로 해 표면 채집밖에 할 수 없었지만 자기의 독자적인 그 조사를 진행해서 무안물이라는 새로운 장르 형성에 기여를 했다는 점. 좀 더 가장하게 평가하자면 무안물을 바탕으로 한 노예가의 창작 협력 등을 통해서 지역 문화 진흥을 도모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용했던 그 다도 문화의 그 분청사기 그 소위 조선 도자이지만 다완으로 사용했던 이 순위로 거의 잡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폭넓게 사랑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상당히 많은 양 중세 이후로 조선에서부터 건너갔던 분청사기는 어떤 식으로 해서 일본에 유입이 되었는지 사실은 그 과정을 밝히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서북부 큐슈 일대의 여러 그 발굴 문화 매장 문화재 센터를 비롯해서 여러 그 기관에서 분청사기 도편들을 많이 소장하고 있고 분명히 어떠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건너갔을 텐데 경위는 지금 밝혀졌지만 경로 자체가 궁금해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유입 배경을 이렇게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미 조선 총독부의 고속조사위원회에 연루되어 있었던 많은 연구진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는 어떤 식으로 교류를 했는지 비교할 만한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사카와 노리다카나 야나기 무네요시도 같이 이제 아사카와 형제와 함께 같이 이렇게 기획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특히나 여기 철화분청이 나왔기 때문에 주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일제강점기 분청사기 이 발굴 조사의 전반적인 연구 성과와 계룡살록을 비롯한 어떤 한계에 대해서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대마도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조선에서 사안에 따라서 교역을 허가하는, 그러면서 무상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을 구청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과 물품을 유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교육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역관들이 대마도로 들어온 것을 대마도번, 그러니까 지금 한국말로 하면 군주죠. 대마도 군주가 사들인 것이 있습니다. 일본에 전세하고 있는 예빈명이 있는 분청사기가 있는데 지금 토쿠가와 미술관에 수장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대마도의 군주가 사들여서 장군이나 다이묘의 가문에 선물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무안이라는 한정된 지역을 철저히 조사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안 지표에는 다른 종류보다 분청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야마다 만기초는 아주 불가사의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무안 지구에 한정된 분청사기 연구라는 점에 야마다의 독자성이 있지만 타 지역과의 비교 연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한계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분청사기 연구 성과는 첫째 계룡산 발굴과 그 이후 아사카와 노리타가의 전국적인 조사를 통해서 가마타의 소재를 밝힌 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분청사기 전성기가 조선 초기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에서 당시 이루어진 발굴 자체에 대한 전체적인 부족하다고 비판을 할 수 있겠지만 계룡산 가마터 발굴 조사에 한정해서 이거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비판하는 것은 말은 쉽지만 좀 더 좋은 쪽으로 해석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선생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한요리 가마터가 지금 책자에 그려져 있는 이 그림입니다. 요 옆집에서 살고 계시는 할아버님께서 당시의 생생한 기억을 말씀해 주신 게 있었어요. 지금 가마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가마가 요렇게 지나간다고 합니다. 요렇게. 이 초가가 있죠. 이 초가가 어떤 거냐면 조용도 하고 물레도 돌리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요 집터
쪽에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도 반드시 여기를 와야 된다고 우겼던 장본인인데요. 여기가 지금 여기를 알아보고 나서는 야마다 만기 치료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가마가 남아있지 않더라도 여기를 꼭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마다 만기 치료가 여기 무한 하묘리 가마하고 굉장히 인연이 깊은데 야마다 만기 치료가 이쪽 하묘리 가마에 유독 관심을 가졌었던 이유는 뭐냐면 조선 말기 백자를 만들던 사람들 중에 몇 명이 그 분청사기를 재현을 해서 일본 사람들한테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재현했었던 분청사기는 그 하케메 미시마 뭐 이래 가지고 약간 이제 이 남은 분청사기에다가 이제 귀알로 덧붙여서 장식을 한 이런 것들인데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었던 그런 다완유들을 여기서 재현을 해서 만들고 있었습니다. 야마다 만기 치료가 1927년부터 대단위로 간척 사업을 하고 있었던 곳이에요. 하늘이 가마터도 계속 들렸고, 그다음에 그 신월리 쪽에 이제 토기 가마라는 곳도 다 발견을 하고, 1933년에 야마다 만기 치료가 이 하묘리에서 조선 분청사기를 재현한다는 얘기를 듣고 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분청사기 재현에 이제 야마다 만기 치료가 관여를 하게 돼요. 김점출이라는 사람을 일본에 전세되고 있는 고려 다완유들의 특징을 그대로 전수를 해서 이거를 만들어내라 하면서 계속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죠. 여기가 고려 다완이 여기가 생산지다라는 걸 사람들한테 더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 하묘리의 가마를 더 이용을 했는데 그때 기록을 보면 굉장히 자만심에 차 있어요. 내가 이거를 얼마나 잘 재현을 했는지 경성에 있는 전문가들도 이거를 진짜하고 가짜를 구분을 못할 정도다. 이게 어떤 전문가가 와도 이 옛날 분청하고 지금 내가 재현해낸 거를 절대 구분하지 못할 것이다. 만약에 100년 뒤에 사람들이 여기 와서 여기가 야마다 만기치로가 개요한 가마라는 거를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기록에 남겨요. 아마 일제강점기에 이 주변의 근대기 가마들에서 그런 영향을 받아서 재현하고 있었던 가마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계속 연구를 진행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쨌든 야마다 만기치로의 1930년대 흔적이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 같고요. 무안문화원에서 이런 행사를 주관한 것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무안군에서 더욱 무안도자로 역사적인 전성이 이어지고 무안분청이 우리 현대 생활자기로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청 그대로 파란색이 안에 보면은 그 원색이고 위에는 이제 상감을 칠한 거죠. 벡터를 재현하면서 생활식기 박리담에 제작했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여기가 가마타라는 것이 확실한 입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초벌 파페에 나왔어요. 찻잔인데. 초벌. 네, 초벌. 저도 여기 1973년도에 처음에 제가 몽탄에 몽춘면허를 짓기 전에 답사했어요. 왜 답사를 했냐? 그 무안을 하려면 이쪽서부터 옛날 그 가마타, 분청 가마타 쫙 전부 다 돌아가서 경사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이게 바람을 따라서 이렇게 경사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평지에서 이렇게 간 게 아니고 가마가 이렇게 있어요. 너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아쉽다고 생각이 들어요. 좀 보존이 잘 돼 있었으면 좋았을 걸. 앞으로 이런 게 또 발굴이 되거나 찾아졌을 때 그걸 또 보존하는 게 또 우리의 앞으로의 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도자 유통을 하는데 아주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란 그런 선입관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주변을 좀 둘러보고 왔습니다. 거의 100년 전에 있었던 가마터라고 해서 좀 뭔가 새로운 걸 발견할까 했는데 몇몇 개 좀 뭐 이렇게 있는 문양도 발견하고 그래서 참 반갑네요. 그래서 저희가 기록을 통해서 그 자취를 따라와 보는 거, 그 길을 따라와서 찾아와서 이렇게 현장을 답사하는 그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찾아다니면서 옛 흔적을 찾고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인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거는 뭐? 이거는 이제 사용했었던 거라서 물이 들어있는. 예쁘게 야마다
무한 분청에 대한 연구로 문화재청의 박용수 선생님 모시고 주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야마다 마키치로는 도자사 연구자들에게는 분청사기 연구의 선구자로 알려져 있으며 무한 한평 일대 사람들에게는 일제강점기 대농장을 경영했던 1인 지주 등 신망이 높았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마다 만기치로와 조선에서부터 오랫동안 교류를 해온 도에가 카와키타 한데이시의 손자에 의해 그의 생애 관련 내용들이 비교적 최근에 알려졌습니다. 한데이시의 손자는 직접 야마다 만기치로의 후손을 찾아가 그의 집안에 보관되어 있던 저술이나 사진 자료들을 확인하고 야마다 만기치로와 한데이시라는 책으로 발간하였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야마다 만기치로는 1902년 교토 시가현에서 태어났으며 아버지 야마다 만기치로의 장남으로 태어나 이름을 물려받았습니다. 그 오른쪽 두 분이 아버지 만기치로와 어머니로 추정이 되고 왼쪽의 부부와 아이는 누이와 매형 히구치 유타로로 추정이 됩니다. 화면의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은 한데이시가 무안에 머물렀던 1937년에 찍은 야마다 만기치로의 집인데 그의 한평집에 머물며 수장고를 직접 눈으로 확인한 한데이시도 야마다 만기치로가 한평에서 수집한 컬렉션은 시장 가치를 논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했으며 온전히 도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공개를 할 만큼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아들의 말에 따르면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에 부모님 무덤을 한평에 그대로 둔 채 배낭 하나만 메고 유령처럼 고향으로 돌아왔으며 한편 1945년 일본으로 귀국하기 전까지 그의 삶은 무안과 한평 지역에서 대농장을 경영했던 일본인 지주로서의 삶과 조선의 도자기를 열성적으로 수집하고 연구했던 도자 연구자로서의 삶으로 구분이 됩니다. 한편 야마다 만기치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망운면 일대 간척 사업과 무안 한평 일대 산림 조사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여 이전보다 훨씬 넓은 토지를 소유하기에 이릅니다. 1934년에 망운면 내리에 토기 가마를 발견을 하고 하멸리에서 직접 가마를 운영할 수 있었던 것도 1927년 이후 망운면 내리 일원의 간척 사업을 위해 수시로 망운반도에 드나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38년 5월에는 무안군 해제면 유월리 산림 시차를 나갔다가 유월리 가마터를 찾아냈습니다. 1939년에는 청계면 산림조사를 나갔다가 대곡리 가마터를 발견했고요. 1940년대에는 석진면 대치리, 지금 현재 몽탄면입니다. 대치리 산림조사를 나갔다가 대치리와 사천리 이때의 가마터를 조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산림조사 과정에서 우연히 가마터를 발견하거나 도편을 확인한 후에 마을 주민을 탐문하여 가마터를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일본에서 수만 금에 거래되는 코에키 다완이 무안에서 출토된 것을 확인한 그는 무안을 덤벙 분청사기를 처음으로 생산하기 시작한 지역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야마다 만기치로의 활발한 연구 활동을 통해 무안 지역에서 출토된 분청사기와 가마터 조사 현황이 많은 사람들에게 거의 실시간으로 전달되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한평이나 무안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덤벙 분청사기 가마터 조사 사례가 없었고 당시로서는 전라남도 일대에서 덤벙 분청사기가 제작되었다고 하는 특수한 양상을 알 길이 없었으므로 야마다 만기치로가 무안에서 덤벙 분청사기가 처음으로 제작되었다고 선언했을 때에 반론을 제기할 만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경성에서 골동품을 수집하고 매매하던 아마이케 후타로는 야마다 만기치로가 수집해온 무지 하케메를 보고 무안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는 무지 하케메의 분청사기를 무안물이라고 부르자고 권했습니다. 무안 지역의 도자기 가마터 대부분은 야마다 만기치로가 확인한 가마터 주변에서 확인되었습니다.
1930년대 야마다 만기치로가 무한 일대 전반에 걸쳐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가마터 조사 활동을 수행했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무안과 한평을 중심으로 도자기 가마터를 조사한 야마다 만기치로는 삼도 세모목이라는 책을 통해 이 지역에서 확인된 가마터들의 특징을 정리하였습니다. 백도 분장한 코이키 다완을 기준으로 삼았던 곳은 일본 사람들이 정통적으로 코이키 다완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그 전통적인 인식을 강하게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분장용 백토는 구하기가 매우 어렵고 희소한 것이어서 이를 듬뿍 분장한 코이키가 가장 이른 시기의 분청사기이고 실제 야마다 만기치로가 코이키로 분류했던 그 전면에 백토를 분장하는 덤벙 분청사기는 오늘날의 연구에서도 고흥과 보성 일대에서만 집중적으로 확인이 될 뿐 다른 지역에서는 거의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야마다 만기치로는 무안 지역에서 도굴품이나 발굴품에서 코이키류의 분청사기가 출토되고 가마터에서도 일부 코이키로 보이는 것을 확인하면서 무안 지역에서 고려 어느 시기에 처음으로 덤벙 분청사기가 제작되었다고 보게 되었습니다. 1986년 광주박물관의 조사, 2017년 나주문화재 연구소의 조사에서도 무안 지역에서 이남은 분청사기를 집중적으로 제작한 가마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무안 지역의 대봉리, 사천리와 대치리, 유월리 요지는 자주의 분장 자기의 영향을 받아서 무안 지역에서 코이키, 무제하케메, 하케메류의 분청사기가 제작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야마다 만기치로가 무안 지방에서 채집했다고 하는 이 이나무 분청사기 제작지는 여기 대봉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되는데요. 이 가마에서 이런 도편이 확인됐다 그러면 이 가마는 한 1920년대 정도에 운영이 된 가마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이런 조화문의 대형 호, 귀알 옹기처럼 만들었는데 그 전면에 귀알로 분장한 대형 호들이 이 가마에서 특별히 많이 나왔는데 특히 이렇게 철화로 장식된 문양들이 여기서 많이 나왔다. 그래서 이거 이제 약간 그 천목다완 아까 정은진 선생님께서 보여주셨던 중국의 그 천목 다완의 영향을 받은 가마일 것이다 이렇게 또 언급이 됐습니다. 별도의 상감 전통을 계승한 이나문이 유입됐기 때문에 이게 말기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야마다 만기치로가 이 가마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이 가마에서 유난히 테토 색깔이 담청색에 가까운 무문의 분청사기가 많이 제작되었다. 이게 특징이었는데 이걸 광주박물관에서는 어떻게 조사했나 봤더니 광주박물관에서도 테토가 백색에 가까운 무문의 분청사기가 가장 많이 확인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야마다 만기치로가 평생 연구한 그 저술이 다 모아보니까 100여 편이 넘는다고 하고요. 이 사람이 무안 분청에 관해서만 쓴 논문이 50편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평생 동안 연구한 것들이 해방 이후에 우리 도자사 하는 사람들한테는 거의 현재 연구 성과하고는 다른 부분들이 있으니까 거의 잊혀지다시피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연구하고 무안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꼼꼼하게 연구한 사람들을 그렇게 쉽게 도자사 연구자들도 그렇고 무안 분청도 그렇고 무안 문화원도 그렇고 이렇게 쉽게 잊혀질 연구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무안 분청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유적 조사가 더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안 지역의 그 분청사기 14곳에서 수습된 유물의 자기의 종류 그리고 문양 기법 그리고 기종을 파악해서 무안 분청사기의 특징을 파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악된 무안 분청사기의 특징을 기존의 연구 성과와 비교해서 가마의 운영 시기를 추정하고 야마다 만기치로가 1943년에 미시마 하케메에서 조사한 4개의 분청사기 요지입니다. 유월이 태봉리, 사천리, 대치리 이렇게 4개의 가마터가 조사됐고 본격적인 조사는 1986년 국립광주박물관에서 진행한 전남지방 도요지 조사보고에서 7개의 가마터, 7개에서 그리고 10개의 가마터가 분청사기 가마터가 확인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무안 지역의 문양 기법을 살펴보면 청수리 4호에서만 상강 기법이 확인되고 인하 기법은
동산리, 청수리 3호, 4호, 5호, 조합기법은 6월 2화, 대치리 1호, 철학기법은 사천리 1호와 2호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반면 기월과 덤봉기법이 심된 분청사기는 그 청수리 4, 5호를 제외한 모든 가마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을 보아서 무한군 분청사기 가마터는 소량의 상감과 인하 분청사기 가마터와 그리고 귀알과 덤봉 분청사기 그리고 소량의 조와 청암 분청사기가 생산된 가마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1365년에 정릉명 발을 보시면은 당초 연당 초문과 넝쿨이 비교적으로 사실적으로 시문되었고 이후에 제작된 1400년에서 1420년에 제작된 공황부명 분청사기 발에서는 연꽃이 생략되고 직선화되고 당초 넝쿨이 짧게 흩어져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한 청술이 그 4호에서 수습된 저부편을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부편을 보시면 그 내접은 둘레에 인하기법으로 연파문을 두르고 측면에 단독 인하기법으로 극화문을 빽히 장식하였습니다. 또한 무한 분청사기 가마에서 확인되는 부분 덤벙 분청사기는 옹운대리, 장성 추암리, 고창 운대리, 부성 도천리 가마터에서도 확인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유형의 무한 분청사기 가마터에는 분청사기와 더불어 백자가 수습되어 분청사기 가마터에서 백자가 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예로 보아서 이유형에 속한 무한지역의 분청사기 가마터는 15세기 후반에서부터 16세기 전반, 정확히 말해서는 16세기 1사분기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무한지역의 분청사기의 특징은 분청사기 후기작이 백자가 수습되고 또는 그 분청사기와 백자가 같이 수습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즉 분청사기와 백자가 함께 제작되었던 가마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그리고 상란과 인하 분청사기보다는 귀알과 덤벙 분청사기가 주로 제작됐고 특히 가마에서는 귀알기법의 경우에는 특수기종 그리고 덤벙기법에는 일상용기로 제작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야마다 만기치로가 말한 무한물과 무한 분청사기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야마다 만기치로의 분청사기 계통은 크게 두 개의 계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귀알문 계통의 고덤벙 그리고 반덤벙 귀열문과 청자 계통의 청자 상담 분청사기 그리고 분청사기 인하물로 이렇게 분리된 이후에 계룡산 지역에 이르러서 양쪽 계통이 혼합돼서 분청사기 귀알문 조선 초기 백제로 발전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무한 분청사기 계통에서도 이런 개념이 그대로 이용되어서 태봉리 상감 분청사기를 별도의 개념으로 보고 상가가 인하 분청이 수습되는 청수리 4, 5호에서 귀열과 덤벙 분청사기가 수습되는 청수동, 사천리 그리고 대치동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야마다 만기치료의 분청사기 가마터 계통에서 그 반덤벙에서 귀열문으로 변화되는 양상이 보인다고 했으나 무한 동산리, 청수리 1호, 3호 그리고 사천리 1호, 2호에서는 귀열기법으로 특수기종을 그리고 덤벙기법은 일상용기를 제작한 양상을 보입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서는 무한현의 자기소는 현 서쪽 주동 그리고 독일소는 현 서쪽 천전동이고 품질은 모두 중품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무한지역의 분청사기 가마터 지표조사에서 상관과 인하기법이 장식한 분청사기 가마가 수습되는 청수리 4호와 5호 가마가 세종실록 지리지에 편찬됐던 시기에 운영됐던 가마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현재 그 무한 지역의 그 분청사기 가마터에 대한 조사가 발굴 조사가 한 건도 진행되지 않고 또한 무한 지역의 그 초기 도기가마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청수리를 청천동 도기소로 규정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추후에 무한 지역의 자기소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와 함께 도기가마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번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분청사기 특징은요, 벡터분장 기법과 문양이 어떻게 어울려지냐에 따라서 상감, 인하, 박지, 조화, 철학, 기할, 덤벙 등 7가지로 나눠집니다. 이 7가지 기법은 나중에 독자적인 도자 양식으로 발전 변모해서 조선시대 때 주로 제작하게 되는데요.
상강기법 중심에서 점차 인하기법이 증가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이후 박지, 조화, 철화, 기할, 덤벙이 다양하게 만들어져 정성기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1460년대에 간요가 설치되면서 분청사기에도 전반에 많은 변화를 거치게 되는데요. 인하 분청사기가 제작이 줄고 기할 덤벙 분청사기 중심으로 제작이 늘어나는 양상으로 변모해 갑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할 덤벙 분청사기도 점차 소멸하게 되거나 백자로 이행해 가는 양상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덤벙 분청사기는 전라도 지역에서 주로 많이 출토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전라도 지역에서 발굴 조사가 진행된 덤벙 분청사기 생산 요지는 총 8곳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고운대리, 보성 도천리, 장성 추암리, 나주 만봉리, 담양 대방리, 완주 하신리, 고창 용계리, 고창 용산리입니다. 장성 추암리는 부분 덤벙과 전면 덤벙을 다 사용하고 있는데요. 부분 덤벙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주 만봉리도 부분 덤벙, 전면 덤벙을 다 사용하고 있지만 부분 덤벙이 더 많고요. 철화, 기할, 덤벙이 같이 만들어지면서 백자가 같이 또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장성 추암리, 고창 용산리 1호 가마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상감 인하가 쇠퇴되고 있어요. 거의 보이지 않고 조화 철화 기법이 이제 소량으로 만들어지면서 덤벙 기할이 완전히 중심이 돼서 이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분 덤벙을 주로 사용했던 요지에서도 반드시 이거는 전면 덤벙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기류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병가호화 같은 거는 전면 덤벙으로, 제기류도 반상기는 부분 덤벙을 사용했던 걸로 이제 여겨집니다. 동반유물을 보시면은 크게 분청사기, 백자, 흑유자기와 함께 출토되고 있습니다. 분청사기는 인하, 박지, 조화, 철화, 기할기법과 다 같이 나오는데 대부분 기할분청사기와 함께 제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15세기 후반에서 16세기 전반에는 이제는 인하는 거의 소멸하고요. 덤벙, 기할 위주에서 점점 덤벙으로, 그 다음에 또 점점 백자가 생산되는 이행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덤벙은 문양을 잘 표현하기 위한 기본 베이스 바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거 자체가 문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있었기 때문에 인하나 상강 기법도 있었던 거죠. 기할과 같이. 그래서 조선시대 분청사기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덤벙 분청사기의 위상은 어디까지인가 이런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라도 지역에서 덤벙 분청사기를 많이 생산한 이유를 꼭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사업을 정말 활용이라는 이름으로 했습니다. 2016년에서 17년 2년 동안 이 부안의 전통 문화유산인 고려 상강청자와 북풍향 차보라고 하는 특별한 다서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결합시켜가지고 상품화하는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부안의 고려 청자와 차 문화를 결합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차 관련한 다서 중에 북풍향 차보라고 하는 특별한 책자가 있습니다. 1754년에서 1756년까지 부안에서 현감을 지낸 이운해라는 분께서 이 지역에서 나는 차를 가지고 약재를 가미를 해가지고 단방약처럼 만든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이선사께서 적으신 동다성, 그리고 이덕리 선생께서 적으신 동다기, 이런 차서와의 명확한 구별점이 있습니다. 다본, 다명, 제다, 문다, 다구 등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분이 이걸 저술하신 분이 이운회라고 하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실학자이십니다. 내가 관도를 시켜서 고창 선운사에 차잎을 따오게 해서 그 차잎을 약재와 어떻게 섞어서 정제를 해가지고 차를 만들었으며 어떤 방법으로 마시고 그 마시는 도구는 이렇다라고 해서 심지어 도면까지 남겨놨습니다. 중상별로
각각의 약재를 섞어가지고 차를 만들었습니다. 북향, 개향, 내향, 연향, 유향, 규향, 사향 해서 7가지의 차를 만들었고요. 이 블렌드 차를 정말 정식의 차로 인정을 하신다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른 시기에 어떻게 보면 동다송이나 인간보다 더 이른 시기에 전문 차사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라도 부안에 그와 쌍벽을 이룰 만한 굉장히 중요한 고려청자 유적이 12만 평에 달하는 부지에 약 77개소가 국가사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고려청자를 만들어내고 구워내는데 완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소나무가 빽빽한 곳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지형적으로, 환경적으로 유리한 입지에 있었고요. 저는 이 사업 배경 1번인 부풍향차와 2번인 고려 상강청자, 고려 부안국 청자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전통 차문화와 고려청자 문화를 결합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했고, 그렇다고 유물을 들고 다니면서 도예가들한테 보여드리거나 복원을 해주세요 할 수는 없으니 3D 스캐닝이라는 걸 통해서 3차원 자료로 데이터화했습니다. 1시간 내 2시간 내 신제품을 가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그런 형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부안에서 분청사기 관련한 활용 사업을 하신다면 요청드리건데 1차, 2차원이 아닌 3차원 3D 데이터로 파편도 좋고 완용도 좋습니다. 형태와 문양을 볼 수 있는 3D 데이터로 베이스를 구축을 하시고 그거를 활용하는데, 산업화하는데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신다면 영구적인 자료로서 좋을 것 같습니다. 저 향수병이 전부 크리스탈 아니면 유리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이 향료가 너무 독해가지고 금속 제품들을 녹인답니다. 그래서 버틸 수 있는 소재 자체가 크리스탈 유리밖에 없었죠. 향수병만 만들면 재미없으니까 향수를 한번 만들어 봐야지. 왜냐하면 고려 시대는요, 향유가 굉장히 향문화가 발전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향료 전문가들이 고려 시대를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는 시기인데, 요 향수를 개발했던 주 인물이 순천향대학교 한상일 교수님이십니다. 우리나라에 나는 거는 난향하고요, 계피하고 인상, 소나무 요 정도고요. 사양, 전남 신안에서 해저에서 인양된 그 중국산 그 중국의 무역선에서 나온 그 나무 중에 그 향나무들 많잖아요. 동남아시아. 그 중에서 제일 선호했던 것, 가장 비쌌던 것이 바로 향입니다. 향나무. 물론 부풍향차라고 하는 것들을 거의 비슷하게 재현도 해놨지만 재현해서 끝나는 제가 아니죠. 그래서 활용을 했습니다. 부풍홍차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홍차 형태의 제품을 한번 출시를 해봤습니다. 유약의 청자약의 가장 주 재료가 소나무 탄재입니다. 그 재물을 내려가지고 거기다가 점토, 장석, 규석 여러 가지 섞는데, 실제로 소나무 재를 가져다가 재물을 내려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을 했었습니다. 그 교수님들께서 뽑아주신 유물과 거의 비슷한 것들을 3D 스캐닝을 해가지고 아까 보여드린 도예가 선생님 4분이 밤낮으로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차두고라고 할 수 있는 세트를 만들어냈습니다. 차와 향과 음악은 한 세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음악을 할 수 있는 장구도 만들어보고요. 실제로 저는 유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해봤습니다. 조선시대 백자, 차도구들 이런 것들을 실제 유물에 기반해서 재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뚜껑이 달려가지고 요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있는 그대로 만든 거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실물에는 많지 않은 예인데 실제로 18세기 중엽에 그들이 쓴 스타일들이 이렇구나 라는 걸 보니까 뭔가 새삼스럽게 전공자로서 좀 더 노력해서 시야를 확장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시대를 거듭하면서 재창조하고 재해석하고 끊임없이 전승되고 이럴 텐데요. 지금 우리가 향하는 이 문화도 100년 후에는 전통이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전통문화유산 그대로도 중시하지만 그것을 활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사업화 방안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자말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모아는 똑같이 부풍향차와 초이차가 있습니다. 초이 선사가 탄생지이고, 또한 자꾸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무안 분청자기가 또 있는 곳이어서 아마 저희 무안도 한정환 선생님 말씀하신 부안의 사례를 많이 참조를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무안 문화원은 이런 지역 자원들을 좀 더 꺼내서 현대에 맞게 고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전문가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명쾌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이러니까 아 이래서 이런 세미나나 심포지움이나 이런 것들을 유치를 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분청사기 같은 경우는 아까 처음에 윤영희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무안의 분청사기가 하고 있는 특성이라든가 우수성이라든가 또는 장점 같은 것들을 찾아내가지고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무안 지역의 우리 예술가들이 같이 창작을 협력하기도 하고 또 무안에 필요한 그 문화 콘텐츠, 지역문화 중흥의 한 기초가 되기도 하고 이런 두 가지 목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순 선생님 발제에 대해서 이혜령 선생님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도자사적 측면에서 의의는 어떻게 보면 최초로 지역의 그 덤벙, 귀할, 분청사기 이 지역거를 학계에 알렸다는 점. 제가 이건 현지에서 가끔씩 듣는 얘기로는 조금 다른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그 1945년에 귀국하기 전에 또는 귀국할 때 야마다 만기치로가 그의 컬렉션 중에서 그가 아주 아끼는 애작품을 선별해서 일본으로 반출했고 지금도 이제 한평초등학교에 있는 어린이 박물관에 이게 한 100여 점 정도 있어서 어린이 교육 교재로서 자료로서 충분히 활용되고 있다라는 그런 자료를 혹시라도 보셨는지 그런 것들을 저는 이제 그 이후의 행방을 좀 묻고 싶습니다. 이 무안 지역의 분청사기는 어떤 역사적 의의를 갖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중에 그 한데이 씨의 손자하고 야마다 만기츠로의 아들이 90년대인가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방문한 기록도 야마다 만기츠로와 한데이 씨라는 책에 자세하게 그 일정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와서 들른 곳이 한평 그 본가 담장을 찾아가서 그 주변을 찾아가서 혹시 담장 밑을 파보면 그 야마다 만기치로가 남기고 갔다고 하는 그 물건을 찾을 수 있을까? 수장고 문을 다 잠그고 돌아간 다음에 그 수장고가 어떻게 관리가 됐는지에 대한 거는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아서 그 당시에 사셨던 분들이 혹시 인터뷰나 증언 등을 통해서 목격한 사례들이 있는지를 무안 지역에서 좀 수집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무안문화원에서 발간한 무안 세모목이라는 번역본 책을 봤는데 삼도 세모목이라는 책 이름에는 귀할문 분청사기라는 의미만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백토를 분장한 모든 분청사기를 삼도 세모목이라고 했겠다라는 것을 제가 책을 계속 읽다 보니까 그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야마다 만기치로는 대정 명기감에 소개되어 있는 용어 위에 별도의 용어를 사용하고 싶었는데 그 사용했던 용어가 무안 미시마, 그래서 무안 세모목 이걸로 최종적으로는 결정을 하고 1943년에 이 책을 발간할 때 무안 세모목, 분장 분청사기, 백토를 분장한 분청사기를 다 통칭하는 의미로 삼도 세모목이라고 책 제목을 지은 것 같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귀할과 분장의 묘미라는 특별전을 하고 있습니다. 분장을 덤벙을 분장으로 완전히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귀할도 풀비도 아니고 굵고 넓은 붓으로 한 걸로 하고 있고요. 일본 다인들이 마음대로 붙인 음이 불을 확실해 삼도수라느니 보다 우리는 분장 해청사기라 함이 그 특색을 잘 보이는 것이 아닐까. 학술적인 컨센서스가 안 이루어진 차원에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다. 그래서 가치적 힘을 합쳐서 풀어가야 될 이런 문제 같다는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이 문제는 더 좀 고민 많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무안 분청사기 요제의 현황과 특징 우리 김태홍 선생님 발표하셨는데요. 우리 성윤길 선생님께서 토론. 먼저 첫 번째 질문은요. 무안 분청사기 요지에 대한 연대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유물이 확인이 안 된 유물이 좀 소량인 유월리 요지를 제외하고
청수리 요지 1부터 5호까지가 가장 이른 시기이고, 그 다음에 사천이나 대치리 요지가 그 뒤를 잇는다는 점에서 그 점은 그 유물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1420년대보다 조금 이른 시기일 가능성이 좀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선생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남서쪽이라고 지금 청수동 마을이 남서쪽이라고, 정확하게 남서쪽인데 남서쪽이라고 해서 서쪽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청수리에 해당되는 청청동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청천리라는 마을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리자와 동자는 마을을 뜻하는 한자이기 때문에 동일한 마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바로 지금의 현재 천청동 마을에 있는 청계면 청수리를 도기소로 추정을 했던 것입니다. 김태용 선생님이 발표하신 그 자료에 2013년도에 저희가 조사했던 내용이 좀 빠져 있어서 그 표 1에 보시면 도표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2013년에 조사했던 내용을 다시 조금 더 추가를 해서 67페이지에 보시면 밑에 표에 그 마름모로 저희가 연구한 그 수습했던 유물에 대해서 양산을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통 그 7원문의 그 대표적인 편년 자료가 그 덕천면 대전이 있습니다. 요거는 1355년에서 1403년까지 조속했던 그 덕천구에 상납했던 그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발굴된 그 가마터에서도 그 칠곡 카칼이나 양산 가산이 합천 잠대리 같은 분청사기 가마에서도 이러한 그 원문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발굴된 그런 분청사기 가마터에서 본 그 단독 인하 기법을 보면은 국화문을 성물게 심을하거나 그 연화문이나 당초문을 제작한 상남 분청사기가 제작돼서 실질적인 전체적인 문양 구성으로 보면은 저희가 지금 수습되어 있는 편과는 약간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먼저 그 현재 지표조사된 그 무안 지역의 귀월 분청사기랑 그리고 덤봉 분청사기는 제가 이제 전체적인 편년을 하기 위해서는 웅대리 그리고 추유동 가마를 비교해서 분청사기 가마가 오히려 16세기보다는 15세기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표조사를 하다 보니까 지표조사에서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그런 백자 편들이 확인돼서 오히려 이제 분청사기의 그 기하에서 백자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이렇게 많은 유물이 혹시 출토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좀 더 시기를 16세기 후반으로 낮춘 겁니다. 그리고 이거 마지막으로 저희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문헌에서 보면은 조선시대 문헌에서 보면 뭐 조선왕조 실록이나 승정원 일기 뭐 용제청원 같은 데서 그 도기 그리고 와기 원기 같은 경우에는 같은 범위를 보고 약간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사기가 자기 같은 경우에도 혼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도기를 자기로 헷갈리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말해서 자기랑 도기는 확실히 구분해서 문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도기들이 공납된 도기들이 아마 도기소에서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로 보아서 아마 자기소와 도기소는 약간 구별됐던 것이었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 청수리를 도기소로 보는 건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권옥희 선생님 발표하셨는데요. 우리 맹세환 선생님께서 여기에 대한 토론 이렇게 진행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분청사기를 제작했던 가마의 대다수는 공납자기를 생산하다 관을 설치 이후 민수용 생산 가마로 전환하였다고 보고 계셨습니다. 반상기에 한해서 대부분 이제 출토되고 있고 분장 방식의 차이가 있을 뿐 양식적으로 지역적으로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적으로 동일한 이유가 궁금하면 혹시 제가 모르는 지역적인 특징이 있다면 그 차이점에 관해서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입니다. 덤벙 장식가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발굴 조사된 가마의 출토품을 살펴보면 덤벙 장식 방법은 전면을 분장한 전면 덤벙과 부분 덤벙으로 구분되며 지역적으로 사용되는 장식 기법의 차이가 있을 뿐 기종에 따라 장식 방법의 차이를 둔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제 덤벙 분청사기가 백자처럼 보이고자 하는 의도로 장식하였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발표자의 의견이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덤벙은 일단은 공납작의 중심에 서 있지 않고 덤벙 담궈버리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양식적인 분석을 하기는 매우 힘들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기류를 정말 많이 만들었구나. 다른 거에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왜 그러면 덤벙군청사기 제기류는 백자와 같은 가마에서 제작이 되었는가. 제기류나 큰 대형 기종은 전면 덤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시대적인 어떤 흐름이 보이지는 않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라도 전체 지역에 대해서는 전면 덤벙한 거를 두텁게 하고 같은 시기인데 그 다음에 전면 덤벙이 아닌 부분 덤벙을 한 걸 얇게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개 발굴 조사가 됐고 50곳 가까이 지표 조사가 되었지만 사실 지표 조사에서 얻을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발굴 조사 자료 8곳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정말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조금 어려웠던 게 너무 다 개성이 강했어요. 그 마지막에 지역 문화에서는 활용과 콘텐츠 개발 사례 여기 관련해서 아까 우리 한정환 선생님 발제에 대해서 김대호 선생님께서 토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실과 사찰이나 뭐 사대부의 어떤 차문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문헌이라든가 화폭을 통해서 충분히 유추가 가능하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 민간의 부작품이나 또 사용되던 차도구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고려와 어떤 조선의 민간 차문화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이 알려진 게 없어요. 그래서 도자사를 놓고 봤을 때 출토된 도자기를 놓고 봤을 때 민간에는 어떠한 차문화가 있었는지 좀 궁금하고요. 무왕분청이 활성화되던 이 조선시대 때는 출토품을 통해서 우리 조선의 운덕풍속가 어떻게 변화해 갔는가 좀 궁금한 점이 좀 있습니다. 결국은 그렇습니다. 이제 무왕분청에 대한 자원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원형에 대해서 좀 체계화되고 복원이 이루어진다든가, 박물관도 건립이 돼야 될 것이고, 다양한 연구사업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산업화와 지역자원으로 활용하는 이 3단계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일단 선행해서 먼저 해보셨지 않습니까? 부안에서는 해보셨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거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발주자인 보안에게 나 이런 충고 해주고 싶다는 게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천 불로동이라는 곳과 안동 정화동에서 출토된 고려 중기 정도로 추정이 되는 차 도구들을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고려 중기에는 고려 초기 같은 경우에는 중국 당대에서 유행했던 차문화인 팽다법이 유행을 했고요. 고려 중기에는 송대에서 유행했던 그 전다법이 유행을 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살펴보면은 팽다법과 전다법이 같이 사용되고 같이 유행한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청사기의 어떤 차도구들 전문가들께서 추출해낸 걸 보면은 주자하고 고족배, 잔과 잔받침, 그리고 완, 그리고 그 차를 담을 수 있는 작은 차통으로 쓸 수 있는 호 같은 것들이 출토가 되고 있는데, 조선시대에 주자 같은 경우, 차와 관련되어 있는 주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따를 수 있는 용도가 아니라 주구가 어깨 위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물을 끓여서 이렇게 엎으면 완전히 뒤집지 않으면 물이 나오지 않는 용도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그리고 손잡이가 자기로 되어 있거나 손잡이가 없이 고리만 낄 수 있게 되어 있는 것들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물을 끓여서 국자 같은 걸로 이렇게 떠서 다관에 이렇게 옮기는 그 전차라고 하는 동그란 그 엽전만한 사이즈의 그 차들이 주로 그런 형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불에 구워서 다리거나 끓이는 뭉근하게 그런 방식의 차 우리는 방식도 있으면서 포닥법도 같이 유행을 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예산부터 1단계부터 2단계, 3단계로 단계별로 체계화를 시켜서 사업을 추진하신다면 반드시 성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한 두세 분 정도만 플로에서 말씀 듣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청 정인수 선생님. 예. 분청사기 말에는 멍텅구리 분칭인데 일본 사람들은 멍텅구리 또는 바보 분청이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게 화장토가 부족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던 그 사실이 아닌가. 저 언젠가 지표조사를 보고 딱 한 군데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한번 그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통의 뿌리를 살리고 현대의 생활자기를 확산하면서 미래의 융복합 새로운 자원으로 가야 되는 그런 차원이 정말 경제도 살고 문화관광자원이 되고 역사도 발전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차원에서 예능관장님께서 무한의 아쉬운 점이 뭔가 있는가, 발전적인 방향이 어떻게 좀 필요한지 좀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그 언급을 액면가 그대로 이 지역에서 홍보할 때 쓰는 거예요. 아닌 것은 덮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명확하게 가려서 그걸 앞에 내세워야 된다는 거죠. 무한히 발전을 해야 된다면 아닌 것은 덮자. 이런 얘기를 정말 이거는 제가 솔직하게 드린 말씀입니다. 네. 경북권 지역에서는 백토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완전 넘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고 저 책에 나와 있습니다. 야마다 만기줄 전술 방식은 그래서 반동면과 귀할률이 무한에 많이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논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연구자로서 좀 말씀을 해주실 분이 좀 있으시면 그 부분이 이번 세미나에 하나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 지역의 가마트를 그 도자편을 자기 편을 잘 좋은 걸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그 지역에서 가마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사회 보시는 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원형을 모르고는 상품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원형을 모르고 뭐가 무한 분석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도자기를 하는 사람으로서 지금 야마다 만기치로의 번역이 정말로 안전한가? 왜 그러냐면은 이 표현이 도자기를 만든 사람이 그걸 제대로 표현을 했으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은 문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자기 하는 사람들하고 상의하고 다시 번역돼야 된다. 좋은 발전이 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렇게 마치기로 오고요. 뒤풀이지 않으나 다음 자리가 있으니까 그때 오기로 오고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무한 수세미나 멋있다!